천하제일 강국.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김정민 박사라는 사람이 김정민 국제전력연구소라는 뭘 만든 것 같은데, 그 특강해서 국회에서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좀 내용이 너무 좀 황당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 이런 어떤 발언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보면, 이 영상을 보니까 주로 뭐 태극기 집회 같은데 나가시는 분들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다 잘 몰라서 순수해서 그동안 잘못된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계속 고착화시키는 그런 어떤 발언들을 해서 한번 제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자, 내용 한번 지금 볼게요. 김정은이를 만났다고 하는데 보궐 대통령한테 너무 용어 갖고 시비를 걸지 마십시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좌파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레임이 무엇입니까? 역사에 대한 정통성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러면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친일 논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 노무현 대통령도 친일 청산한다고 했다가 민주당 의원들 죄다 친일파 출신이라고 조사하다가 중지된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제시대 때 통치는 잊으면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6.25 전쟁에 대한 거 벌써 까먹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일본인만이 아닙니다. 북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용서해도 되고 일본은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김정일? 원래? 사과하고 석고대죄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원래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없이 국제사회의 모든 의견을 무시해가면서까지 경제적으로 퍼주려 하는 행위는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이거는 점점 국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국제 문제화 시켜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기 때문에 저는 신경 안 쓰고. 자,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역사 정통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좌파라는 게 통일을 하자, 통일을 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서 이제 힘을 합쳐서 자주권을 가지고 뭐 더 강하고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나라로 가자라고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좌파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좌파는 이제 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정통성을 얘기를 했는데, 정통성을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일본도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북도 우리나라랑 전쟁을 했는데 왜 북은 용서 그런 것들에 대해 사과를 안 하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 전쟁은 내적인 부분하고 외적인 부분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발생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외적인 요인을 보자고. 외적인 요인. 자, 1950년 전후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일단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유엔이 만들어져요. 그때 유엔이 만들어지는데, 1945년에 유엔이 설립을 할 때 중심이 누구였냐면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외에 해서 51개국이 모여서 뭘 했냐, 모인 이유가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국제 무대에서 이 전쟁으로 서로 너무 많이 피해를 입으니까 이걸 좀 조율을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유엔인데, 자,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이후로도 계속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어떤 것을 합의를 했을까? 합의라기보다는 어떤 그 공통적인 인식을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자, 우리끼리는 우리 땅에서 서로 직접적으로 싸우지 말자. 남의 땅에서 대신 싸우자. 만약에 싸우더라도 다시 말해서 그 뒤로 지금 대리전쟁이라는 개념이 많아졌거든요. 대리전쟁. 직접 붙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그 해당 다른 나라에서 서로 양쪽을 지원해주면서 정부군, 반군 또는 우리나라로 치면 북남 이렇게 양쪽을 양대 세력이 지원해주면서 그 안에서만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고 자기 영토 내에서는 물론 군사적인 무기 지원이나 군인들은 거기에 가지만 어차피 군사적인 무기나 군인들이나 자기들은 이 기득권층하고는 상관없는 자기들의 희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저는 유엔에서 그런 어떤 모종의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미영중소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국가 간의 직접적인 대결은 한 번도 없었어요. 대신 대리전만 있었지. 자, 보자고요. 1945년에 유엔이 만들어졌고 1949년 8월에 소련이 원자탄을 개발 성공해요. 소련이 원자탄을 개발 성공한 게 1949년 8월. 그리고 1927년부터 1950년 5월 1일까지 중국 내에서 국공내전이 벌어지죠.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근데 당시에 장개석 국민당은 미국이 지원을 했고 공산당은 소련이 지원하고 모택동이 진행을 했고, 그리고 모택동을 공산당을 군사적으로 지원해 준 게 당시에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을 했던 우리 조선인들. 해서 결국 국공내전에서 미국이 지원한 장개석이 패해서 대만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1949년에 소련은 원자탄 개발을 성공했고 50년에는 중국 국공내전이 마무리가 됐고, 그러면서 미국이 1950년 1월에 어떤 발표를 하냐면 엘치슨 라인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주요 내용은 대만의 무기 제공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장개석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만을 중국에 반환한다. 그리고 중국 내전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방위선이 아니다 라는 엘치슨 라인을 발표를 합니다. 1950년 1월에. 자, 1950년 6월 25일로 지금 돼 있는데 한국전쟁 발발한 게 1950년 6월 27일 날 이틀 후인데, 이때 미국의 해군이 대만 해협을 봉쇄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만하고 있는 그 바다를 그러니까 중국 남쪽 바다 지역을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처럼 위협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왜 한국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자, 이틀 만에 일본에 있던 미 해군이 전쟁 준비를 해서 대만 해협을 봉쇄한다? 라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당시의 얘기였고, 이 얘기는 이미 사전에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중국을 미국이 괴뢰국을 세워서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이 일본 외에 이 군사적인 발판이 필요했고, 또 하나 러시아가 그러니까 당시에 소련이 핵무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힘으로 더 크지 못하도록 제압을 하거나 측에서 자기들의 서열을 높여야 될 그런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 밑으로 내려올까봐 두려움도 있었고 해서 결국은 이 자본주의 진영하고 공산주의 진영하고의 어쩔 수 없는 싸움을 한판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한반도가 대리 전장으로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보세요. 그 전쟁 기간 동안
그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는 전혀 아무런 그게 없었고 한반도 내에서만 철저하게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약 600만 명의 우리 민족이 피해를 봐요. 남북 합쳐서. 그럼 그거는 구해주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간인이 얼마나 피해를 입던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서 그냥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김정민 박사라는 사람은 지금 국제전략연구소는 뭐 국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을 사람인데 전혀 언급 없이 그냥 단순히 이런 전쟁이 벌어진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국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냐? 자, 1945년에 해방이 된 이후에 북은 친일파에 대한 청산을 하고 그 잠시 동안 그 소련의 군정 이후 빠져나가면서 자체적으로 나라에 대한 그 준비를 하고 구성을 갖추고 뭐 토지 개혁도 하고 뭐 하면서 치고 나가는 반면에 남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됐고 첫 번째, 두 번째 친일파들이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걔네들한테 다시 총과 칼을 쥐어줬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불만을 얘기하거나 그런 것들을 바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로 몰아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전까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왕 사대부 뭐 이 중심에서 이제 다 같이 평등한 어떤 그 사회 구조를 가지자라고 했던 그러한 사상을 얘기했던 사람들. 근데 그걸 실현시키려고 보니까 지금 친일파 새끼들이 다시 또 막 모든 이 권력을 다 쥐고서 휘둘러 버리니까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들 다 숙청. 당시에 이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몇십만 명이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북 입장에서는 다 이 시기에서 따로따로 살아온 게 아니라 다 하나의 집안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반이 나눠졌는데 저 밑에서는 지금 친일파 애들이 독립운동한 사람들 그리고 그 민족주의자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내 가족들, 왜 남쪽에서 위로 올라간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내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하는데 위에 있는 이 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 내적으로는 그러한 문제, 외적으로는 이 주변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에서 대신 전쟁을 해야 될 땅이 필요했고 이것이 저는 한국전쟁이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된 이유로 봅니다. 힘이 없으니까 주변 강대국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휘둘렸던 거죠. 정통성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사람들이 진짜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이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된 게 아니라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민족이 어떻게 되든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나의 이익만 추구하면 돼. 나의 이익만 더 많은 권력과 돈만 벌면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친일파 대표적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일파 역할을 했던 애들인데 그 놈들이 이 나라를 그 이후로 계속 쥐고 왔단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일본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장교했던 애들이 다 대한민국 군의 수뇌부로 다 자리를 잡았고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 이어져 왔다. 그래서 그러한 정통성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 무대에서의 그 미국이 주도한 어떤 대리전쟁이다. 자, 그 이후에 보자고요. 자, 소련이 49년도에 핵 완성, 그 다음에 영국이 52년도에, 프랑스가 1960년에, 중국이 1964년에 핵을
핵무력을 선포를 해요. 그러면 1964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영국, 프랑스는 어차피 미국하고 같은 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어떤 문제나 전쟁 같은 게 없었고, 중국이 1964년에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64년 8월 7일 날 미국이 통킹만 사건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쉽게 해서 뒤집어 씌운 거죠. 자작극을 벌여가지고 미군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핵을 완성한 1964년에 중국 옆에 있는 베트남에서 본격적인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때 그러면 대리전 또 베트남에서. 자, 1974년에 인도가 핵을 만들어요. 1974년에.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미국하고 인도하고 양국 비행기, 군함, 군사기지에 대한 상호 이용 협정을 맺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미국이랑 미국하고 군사적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놔둬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 1998년에 핵을, 인도가 만드니까 이제 파키스탄도 만드는 건데, 1998년에 만들었는데, 파키스탄은 미군에게 공군 기지를 제공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소련하고 미국하고 대리전을 아프가니스탄에 벌어질 때 파키스탄이 미국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핵도 이제 이 비공식 핵 보유기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 나라들은 미국하고 완전히 군사적인 어떤 동맹관계를 맺으면 넘어가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979년에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은 어차피 뭐 미국하고 완전히 예전부터 붙어있던 나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 와중에 핵 포기를 한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됐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소련이 해체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자진 포기했는데, 이때는 뭐 미국이랑 유럽의 국가들이 우리가 다 보호해주고 다 해줄게 라고 해서 이 당시에 이거 포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현재 완전한 약속으로 전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중동에서 시리아도 지금 대리전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유엔을 창설한 이후에 강대국들 간에 대화로 안 돼서 힘으로 대결을 할 때 가장 먼저 벌어진 대리전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PPT 넘겨주세요. 다음 장으로. 네, 일단 반중친미 정책. 오늘 제가 드디어 그 인터넷상에서 제가 좌파 전향 선동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되면은 10중 8구 그쪽 사람들 제 방송 봅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는데 이 국회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무척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반중 친미는 별거 아닙니다. 왜 중국이 우리의 국가 안보에 개입하려는 겁니다. 자, 지금 반중 친미 정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 사람의 기본적인 그 생각이고, 반중 친미 정책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가 안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쉽게 해서 미국의 어떤 의도와 반해서 뭘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 지금 이 김정윤 박사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미국을 쉽게 해서 지금 이 사람은 친중 반미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적은 없거든요. 벗어날 수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그냥
이 정치판에 끼어들고 싶어서 그 미국을 신으로 생각하는 이 분들 앞에서 그런 발언을 해서 자신의 인지도도 좀 높이고, 그리고 향후의 선거 때 지금 어차피 지금 우파 쪽 진영에 제대로 된 사람들 별로 없고 나가 떨어지는 들 많으니까 한번 나서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그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사리에 너무 맞지 않는 발언들을 본인도 알면서 그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볼게요. 네, 중국은 우리나라의 1000기에 가까운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엄청나게 레이더를 한반도를 그냥 다 훑어내게 쓰는 레이더를 쫙쫙 쏘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안 되냐는 거예요. 이건 상호주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건 저의 아주 지극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중국에도 개입이 있었다고 저는 지금도 강력히 의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자, 지금 박근혜 탄핵에 중국의 개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박근혜 탄핵 초창기를 한번 보면,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뭐 이재명이든, 뭐 문재인이든, 다들 초기에는 이게 탄핵이 되겠어 해서 탄핵을 안 하려고 했다고, 탄핵을. 성공 가능성이 없다. 만약에 했다가 실패하면은 역풍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촛불들은 계속 모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 그 촛불들을 모이게 한 거는 뭐냐면, 당시 JTBC에서 그 보도한 것들이 영향이 컸죠. 그러면, 자, 그 JTBC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중앙일보, 홍석현 얼마 전까지 뭐였죠?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 역할 했잖아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이거는, 자, 미국이 자신들이 거느리는 수족같이 부리는, 쉽게 해서 이 나라의 수장을 자기들이 원하는 애들로 만들어 놓고 있다가 상황이, 아, 얘 갖고 안 되겠는데 싶으면 바꿔요. 그게 뭐 무슨 뭐 민주화 혁명 뭐 이런 모양으로 바꾸던, 쿠데타로 바꾸던, 아니면 뭐 죽여버리고서 바꾸던, 우리나라에서 다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쿠데타 있었고, 죽여서 없앴고, 바꾸고, 그리고 선거로 정권 재탕출,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명박이가 어떻게 됐어요? 전혀 절대 될 수가 없는 그러한 법적인 죄를 많이 지었지만 미국에서 눈 감아주고 하면서 결국 걔가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탄핵에 대한 자신감을 언제 가졌냐면,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그 뉴스에서 그 미 대사관이 불이 켜져 있다, 밤에 불이 켜져 있는 게 이제 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고 뉴스화된 적이 있었는데, 미 대사관에서 지켜보고 있다, 촛불 이 상황을. 그 이후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정치권 애들이, 아, 지금 미국이 얘를 갖고는 안 되니까 바꾸려고 하는구나 라는 어떤 자기 확신이 있은 후부터 정치인들이 나서갖고서 탄핵하자고 했지, 그 전까지는 계속 발 빼고 있었다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중국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지금 강의하는 걸 듣는 사람들이 미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을 신이라 생각하는데 미국 욕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 거라고 밖에는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정도의 그 국제 흐름이랑 이 국내 이 흐름도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박사라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는 저는 굉장히 엄격하게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쪽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시점에서 이 정도의 방어 시스템도 중국이 방해한다는 건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중국이 내정 간섭하려 든다면은 저도 철저하게 내정 간섭이 되다 봅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 안보 내부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방해하려 든다면 저는
우리 또한 중국의 내점에 간섭해야 된다고 봅니다. 티베트 독립, 신장 미군 자치제 독립, 대만 독립 다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서로 좋게 가려고 하면은 방해 서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방해를 하려 한다면은 다음 페이지요. 한 번 더 넘겨주시죠. 한 번 더요. 자, 사드 미사일 배치를 강화시키는데 이건 저희 아주 사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저는 이호도하고 울릉도에다 사드 미사일 보강 배치하고 싶어요. 네. 이호도를 중국인들처럼 세멘트를 부어서 성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왜 일본하고 중국만 하고 한국은 하면 안 됩니까? 네? 이호도 주변을 장악해야만 중국 애들의 그리고 북한의 잠수함들이 왔다 가는 걸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 때문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2해리의 경제적 수역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중국의 자꾸 어선들이 자꾸 서해안 왔다 갔다 하는데 막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생선이 부족해요. 중국 애들이 생선 만들면서 싹비하다 보니까 우리 먹을 게 없어집니다. 왜 우리 앞바다에 와서 장악해 갑니까? 네? 자기 바다에서 할 것이지. 또한 울릉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울릉도에다 개인적으로 사드 미사일 배치를 주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단 여기에는 미국과의 협상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울릉도에 미군 기지가 주한 미군 기지가 설치된다면 독도까지 주한 미군의 방어 영역에 넣어달라고 주장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야 한국 땅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 직선을 못해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일본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북한이 여태까지 장거리 미사일 실험할 때 전부 동해안으로 쐈습니다. 울릉도 쪽에서 방어 미사일 시스템이 움직인다면 일본까지 날아가는 거 울릉도에서 막아줄 수 있겠죠. 즉 우리는 영토를 가질 테니 너희는 안보를 받아라예요. 네. 자, 지금 사드를 보완하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 뭐 울릉도, 이어도 지금 독도 문제 얘기하고 그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 얘기하고, 지금 사드는 고고도 종말 단계 요격 체계잖아요. 고고도 종말 단계 요격 체계라는 것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올라가서 우주를 비행하다가 한 10,000km 정도 비행해서 이제 꽂으려고 내려올 때 방어하겠다고 이제 한 게 지금 사드인데, 지금 울릉도, 이어도에 또 추가로 배치해갖고서 그걸로 북 미사일을 막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드의 기본 개념도 지금 모르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알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 그리고 이 정도 일본이나 만약에 남쪽하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하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걸 씁니까? 그 필요도 없는, 그거 안 쓰고도 얼마든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들이 널려 있는데, 일단 사드 갖고는 그걸 막을 수가 없다. 그 사드의 기본적인 그 사양 자체가 이제 지금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뭐 중국의 내정 간섭에 우리도 간섭을 해야 된다. 뭐 티베트 독립, 위구르 독립, 대만 독립을 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미국도 함부로 얘기 못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인데, 뭔 생각인지 난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방송하려고 참 몇 번 봤는데,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건 잘못했다라고? 근데 너무 좀 쉽게 얘기해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하려면 어떤 대등한 어떤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배추 중국에서 야 배추 팔지 마 그러면
우린 배추 파동 나는 거고, 고춧가루 보내지 마. 그럼 고춧가루 파동 나는 거고, 야, 히토로 보내지 마. 그럼 우리나라 전자업체도 다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목을 두더라도 내가 여기다 넣으면 저 사람이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을 거니까 내가 그 두세 수를 생각을 하면서 두는 게 오목인데, 지금 국제전략연구소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 중국, 뭐 러시아, 일본, 관련된 미국, 북 6명이서 오목을 둔다라고 생각하고서 그 각자의 그걸 다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원래 우리 거 맞지만 더 이상 영토 분쟁하지 말자, 이 문제로. 이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다음은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무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2년 전부터 계속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무엇이냐? 미중 무역 전쟁 반드시 일어난다. 일어났죠?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미중 무역 전쟁을 이용해서 국익을 챙취하는 거예요. 네.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국 편 들면 돼요. 우리가 언제 미국 편이 아니었다 미국 편 드는 겁니까? 원래 미국 편이잖아요. 네.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는 저절로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서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태까지 한국 무역 제품을 따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가격 경쟁이었어요. 중국 제품에 관세가 자꾸 붙으면 한국 제품과 중국 제품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별로 안 나기 시작해요. 한국 제품 사줄 수 있어요, 미국이. 그쵸? 현대, 삼성, 기아 이런 거 제품, 자동차가 됐던 핸드폰에 됐던 사주게 되면은 청년 실업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이렇게 어렵게 자꾸 국가 세금을 갖고 이게 길바닥에 쏟아부어가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쉽게 해서 미국 편을 들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던 물품들을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책만 보신 분 같아요. 현실적인 지금 이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면, 봉제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다 외국에서. 예전엔 중국에서, 그다음에 지금은 뭐 베트남, 아니면 미얀마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서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 갖고 거의 다 만들어서 들어온 거에 라벨 붙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손봐서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 하는 거지, 대부분의 제작은 다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우리나라에서 하는 제품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부품까지 만들어서 완제품을 해서 파는 게 거의 없다고요. 거의. 그럼 그 부품이라든가 관련된 것들은 어디서? 중국에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 골프 가방을 예를 들면, 골프 가방을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요. 왜? 예전에 만들었는데 국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만드는 기계도 중국으로, 그걸 만드는 기술자들도 중국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만들어서 우리나라 들어가서 포장만 하고 이렇게 라벨 붙이고 해가지고서 한 거지.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 자체가 외국에서 부품을 갖고 와서 조립을 해서 파는 거지, 순수하게 그 모든 부품들을 다 갖고서 하는 게 거의 없다니까요. 특히 삼성 대기업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그 부품들이랑 그 것들이 대부분 다 중국에서 들어온다고요. 특히 첨단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히토리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일본이 중국하고 마찰을 한참 벌이다가
중국이 히토리를 일본에 수출 금지를 시키면서 한 달인가 만에 일본 애들이 손들고서 중국한테 항복을 했었는데 우리는 더 세죠, 그런 부분이. 청년들을 그지로 만들면 안 돼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습관을 들여야지 저절로 주는 습관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미국하고 좋게 관계를 지내라 해요.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김정은 만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걸 왜 안 할까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쟤네들 좌파의 프레임 논리 중에 하나가 제국주의거든요. 뭐 자, 지금 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김정은을 만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는 그냥 다 치워버리고 미국에서 만나라 그러면 만나는 거고 만나지 말아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만나러 가도, 자, 예를 들자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양에 갔을 때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님께서 하루 더 묵고 가라고 제안을 했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그렇게 못했어요. 왜? 미국에서 허락을 안 하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하루 더 묵고 가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왔어요. 왜?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다 허락받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다. 허락받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을 갔다 온 건 있었네요. 그 판문점에서 만날 때 잠깐 그 경계석을 넘어갔다 왔던 거. 그 왜 외신 기자들이 탄성을 했던 거냐면 그 장면에서 그건 미국이 허락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같은 경우도 다 찍어서 보고 있는데 잠깐 넘어오라고 하는데 그걸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 거고, 미국도 그거 갖고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가 안 나온 거고.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면서 남한이. 근데 얘들은 지금 북한의 식민지니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 근데 이 돈. 잠깐 여기서 자주적인 국가를 이 사람도 만들고는 싶은 거 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주적인 국가를 만드는데 돈이 필요해? 일본이 자주적인 국가인가요? 일본도 미국의 따까리인데 일본이 돈이 없어서 따까리 짓해요? 아니죠. 군사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죠. 기본은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주변 어떤 나라든 함부로 할 수 없는 군사적인 힘, 그게 기본이에요. 돈?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근데 얘는 무조건 돈. 왜? 힘을 얘기하면 말이 안 되니까. 전자권도 없는 나라 뭐. 오늘 지금 막대하게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걸 지금 발로 차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미국에 차지하고 있는 공산품 수출 비중을 우리가 50%만 뺏어와도 우리나라가 GDP 5만 불 달성합니다. 네? 이번 정권은 신의를 잃었습니다. 안 돼요. 어차피 신의를 잃으면 더 이상 미국은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뭐란 말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경제가 무너지고 대외적 관계가 나빠지고 이번에 북한 갔다 와서도 별 성과 없을 게 분명합니다. 그건 오늘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다음번에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어쩌면 혹시 합니까? 재수 좋으면 내년에 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 지금 이 사람 얘기는 쉽게 해서 문재인이 탄핵당하고 다시 쉽게 2019년에 선거를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정권을 재탈취하자 뭐 그런 얘기 같아요. 난감하죠. 하지만 다음번 정권이 바뀔 때 선거에서 저희가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번에는 우파 정권이 생겨야만 되고 정확하게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부활시켜야 됩니다. 네. 근데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시키고 제가 앞쪽에 얘기했던 사드 배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 돈 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 그러면 우리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파적 시각을 가졌다고 해서 저는 미국을 무조건 지지하자는 입장은 아니에요.
국익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사드 미사일과 군사를 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처럼 세금 올리자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금 안 올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중국 시장을 뺏어서 한국에게 달라고 내부적인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 마진으로 미국의 무기를 사줄게. 그 마진으로. 세금 안 건드리고 우리 제품 더 미국 시장 팔게 달라요. 왜? 우리나라 삼성이고 현대고 외국 주식이 더 많은 거 아시죠? 60% 이상인 거.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 팔리면은 미국의 투자자들도 돈 법니다. 네? 벌어요. 손해 보지 않는 장사예요. 플러스 우리 뭐한테 주는 겁니까? 우리가 벌은 이익 지분에서 또 잘라가지고 미국 무기 사주겠다 해요. 네. 일단 사드를 자꾸 사오자 하는데 지금 봐봐. 자, 미국이랑 중동에서 가장 친미 국가, 대표적인 친미 국가, 거의 종미 국가, 아니 친미도 아니죠, 종미 국가, 사우디. 이번에 사우디가 사드를 수입하기로 했을까요? 러시아의 S-400을 사기로 했어요. 러시아의 S-400 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인도, 중국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미국이 특별히 친하게 지내면서 관리해온 인도도 러시아 S-400. 왜? 사드는 고철이라는 걸 다 알아요.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S-300이나 S-400을 사는 거고,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의 그 군사적인 영향력, 정치 외교적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꾸 사드. 그리고 지금 뭐 중국 시장을 뺏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걸 해서 마진을 가지고 무기를 사준다. 그 마진은 나라가 가지는 마진이에요? 아니면 기업들이 가지는 마진이에요? 그럼 그 마진을 나라에서 갖고 와야 될 거. 개인 기업이 무기를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기업, 대기업, 그 다음에 그 이익을, 만약에 이게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그 기업들한테 결국 돈을 정부에서 뺏어 와야 되는데, 결국 그 세금이 지금 세금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세금, 포퓰리즘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딴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세금이, 기업들한테,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마진을 많이 남겼다고 그걸 나라에 바치려고 해요? 세금 안 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안 내려고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인데? 그리고 지금 참 기본적으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이건 우리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미국 입장을 생각할 거예요. 미국은 지금 누가 움직여요? 트럼프가 움직이고 있고, 트럼프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조건을 다 맞춰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얘기한 게 있잖아요. From this day forward, a new vision will land. It's going to be first. America first. On trade, on tax, on foreign American workers and American families. We will build tunnels and across. We will get our people up and back to work with American hands and American. 자,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경제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거는, 그동안은 중국에서 생산한 거를 미국이 소비를 하고, 중국에는 미국에서 이제 돈이 들어갔겠죠. 자, 달러를 그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미국인의 손으로 물건을 만들고 그걸 우리가 소비하겠다. 그러니까 사서 써던 이 경제를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면서 내수 중심의 국가로 가겠다. 라고 지금 하는 게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한 발언이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경제 구조를 바꾸면서 지금 중국하고 마찰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목표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경제 구조. 이건데, 이 사람은 아직도 지금
뭐 우리가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던 걸 우리가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정반대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능하지도 않지만 단 우리 세금은 안 쓰겠답니다. 네,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중 패권 경제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미국 편을 들므로써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의 시장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네, 많은 무기를 사줘야 되기 때문에 이어도하고 울릉도까지 군사기지 강화하자는 거고, 그래야 미국 무기를 많이 사주는 거고, 그냥 공짜로 못하겠으니까 저기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독도와 이어도를 한국의 국토를 집어넣는 전략까지 쓰는 거예요. 이래야만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다음이요. 군법무 문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군법무 절대 국회의원들 줄이는 것 같고 선거 공약으로 쓰면 안 된다 봐요.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저는 군대를 갔다 왔어요. 네. 군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온 이 군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더 이상 군대를 줄이게 되면요, 우리나라 군대 훈련이 안 돼요. 다 그거 뭐 당나라 군대 갖고 전쟁할 겁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군복무 더 이상 줄이면 안 돼요. 동결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업자 문제입니다. 군 복무를 나가는 만큼 실업률을 낮춰주는 방패막이 정책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모르셨죠? 군 복무가 있음으로써 실업률을 낮춥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 복무 절대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실업률 올라가요. 걔들 나와서 뭐 할 거예요? 할 게 없어요, 지금. 더구나 지금 정권에게 반미적인 행태를 취하면서 나오는 족족 다 실업자 됩니다. 그러면서 왜 실업률이 해결이 안 되나 머리를 쥐어짜는데, 야, 이 병신아, 그러는 거예요. 너 왜 몰라? 네가 군 복무 줄이고 있잖아. 이거거든요. 절대 줄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넘어가 주십시오. 한 번 더요. 쭉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 주십시오. 더 넘어가 주십시오. 자,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군복무도 공헌한다는 거, 세계 불황도 공헌합니다. 첫 번째 요인은 세계 불황입니다. 세계 불황 때문에 수출이 안 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데, 여기다 군복무를 낮추게 되면요, 실업자가 양산돼서 부채질을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 자, 지금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 공황이 가장 큰 원인이고, 이 수출이 안 돌아가는 게. 그럼 전 세계의 경제가 불황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 봐야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돌아왔는데,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뭐냐면, 누군가 계속 소비를 해야 생산이 계속 돌아가면서 성장이 계속 되는 건데, 더 이상 소비를 할 수 있는 경제 이 구조가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한계에. 뭐가 있어야지 소비를 할 텐데, 자, 이전에는 뭐 미국이 막 소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 미국이 소비를 못 해요. 왜? 그것 때문에 경제 구조를 지금 이 트럼프가 바꾸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건데, 과거에는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무기 수출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를 돌려왔단 말이에요. 왜냐면 미국의 가장 큰 경제 성장을 이뤘던 게 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전쟁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군산 복합체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미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중동에서 지금 시리아에서 대리전 하다가 지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왜? 이길 자신이 이제 없기 때문에. 왜? 자, 간단히 예를 들면 예멘에서 내전이 벌어졌는데, 예멘 반군들이 사거리 2,000km짜리 탄도미사일을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 본토까지 날린단 말이에요. 지금 예멘 반국이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소총만 갖고 이 전쟁을 해야 할 예멘의 반군들이 사거리 2000km짜리 탄도미사일을 쏴요. 우리나라에도 없는. 어디서 왔을까요? 네. 자, 그렇게 북이 이 미국이 그동안 해온 그 지역에다가 군사적인 지원 힘을 실어주면서 더 이상 미국이 그걸로 먹고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구조를 트럼프는 바꾸는 거고, 트럼프는 일단 그걸 인정을 한 거죠. 아, 이제 저것을 못 막아. 쉽게 해서 북의 저 군사적인 힘이 전파되는 것을 오히려 막아야 해. 북을 못 막아. 그러자면 이제는 무기를 팔고 뭐 해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이 경제 구조를 바꿔야 돼. 지금 그 상황이라고 봐야지 맞고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엉뚱한 소리를 듣기 좋은 말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더 이상 골목대장 아닙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영국이나 프랑스 가보십시오. 한국이 더 잘 삽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감한 거고,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교를 진짜 신경 안 쓰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에 의무 요양 공무제인데 이건 여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욕 먹어도 할 거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도 여기 여성분들 굉장히 많으시지만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 군대 보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다음이요. 여기 여자분들이 박수를 치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꼭 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뭐 이제 나이가 군대 갈 나이가 아니라서 막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남자잖아요. 혹시 성전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어린이집이 부족합니다. 국립 유치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싸요. 국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비쌉니다. 막 100만 원 넘는 것도 많죠? 우리가 얼마를 번다가 그 돈을 내겠어요. 지금도 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꾸 유치원 늘리는데, 사립 유치원이 아니라 국립 유치원을 늘려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 집에도 조카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왜? 맞벌이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인데, 아빠 엄마 다 나가면 누가 애 돌볼 거예요? 할머니가 돌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혼자 돌보다 허리가 나가셨어요. 그래서 수술했습니다, 이번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이상 가족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고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퍼주기식은 전 절대 반대예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이면서 최고의 효과를 노릴 건데, 첫째, 여자도 군복무를 똑같이 함으로써 가산점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제 둘 다 없으면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건 너도 의무복무 해라 해요. 군대 말고 요양원, 유치원에서 근무하라는 겁니다. 네. 남자가 복무하는 만큼 복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제일 큰 문제. 왜? 세금하고 직결됐기 때문에. 건물은요,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덕택에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면서 Are vegans healthy? Are vegetarians healthy? French fries and beer are vegan. 빈 사무실이 무진장 생겼어요. 그쵸? 그 사무실 쓰면 돼요. 아휴,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남자들의 군무 기간을 줄이거나 하면 실업률이 늘어난다. 실업률 때문에 군 복무를 줄이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실업률을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출발점이잖아요. 자, 왜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왜 응? 우리 때는 응? 다 아무리 힘들고 뭐해도 일을 했는데 왜 니네들은 그런 거 하지도 않으면서 하냐. 자, 지금의 젊은 사람들의 고민을 보자고요. 공부를 하고 마치고 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인생의 어떤 계획이,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를 몇 년 동안 벌면서 얼마를 모아서 결혼을 하고 집을 장만하고 아이를 키우는 그 그림이 나와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건데, 지금 젊은 층들이 그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집 하나 장만할 수 있는 그 금액 자체가 본인들이 벌어서 할 수 있는 금액을 워낙에 넘어서는 상황으로까지 지금 집값이 올라간 상황이고, 그리고 회사도 안정적인 회사들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지금 다 그냥 공무원 아니면 뭐 대기업 아니면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회사들도 불안불안하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얘기한 거, 뭐 요양원, 유아원의 여자들이 그 군 복무 대신 뭐 일을 하면 된다. 그리고 봉급은 군인들 봉급 받는 금액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그 요양원하고 유치원에서 기존에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는 뭐 빈 사무실 많으니까 그걸 하면, 그러면 그 빈 사무실을 하고 있는 건물주는 그냥 공짜로 그 사무실을 내주나요? 어떤 식으로든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제 쪽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서 뭘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유치원생도 아니고. 자, 왜 통일을 일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자, 지금 중국 전 세계에 중국이 많은 물건들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중국의 힘은 가격 경쟁력하고 그다음에 그 제품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 제품 뭐 안 좋다라고 자꾸들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에서 물건을 사갖고 오는 사람들이 싼 것만 갖고 와서 팔려고만 하니까 초창기에 그런 불량품들이 많이 들어온 거지. 중국 인공위성 쏘고 달 뒷면하고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뭐 제품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 것 같아요? 만들어요. 근데 그러면 이기려면 그 가격 경쟁력이라는 부분인데, 자,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라고, 경제 협력이 진학이 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자, 우리 필요한 자원 다 수입을 한 철광석, 텅스텐, 일단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호주, 캐나다, 중국 이런 쪽에서 이제 배 타고 와서 그걸 사가지고 와서 뭘 하는데, 북에 그 지어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 그냥 철도로 갖고 와서 여기서 가공을 해서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고, 또 유라시아 대륙 같은 경우는 철도로 다 운송이 가능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다 배로 실어야 되는데 배보다 철도가 훨씬 싸요. 단가가 훨씬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하고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 두 대륙의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한반도가. 양 대륙의 물류들이 일로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차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 지리적인 그것만 가지고도. 그거 없이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들하고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멍 때리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나요? 지하 자원도 없고, 삼면 바다로 무조건 수입하고 수출해야지 되고. 그럼 독자적인 기술력 몇 가지나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남쪽 이 있는 이 젊은이들이 유라시아로 뻗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 사무실.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고층 빌딩 하나당 국립 유치원 하나씩 생기면 됩니다. 그럼 점심 먹을 때 밤 일찍 먹고 내려서 애랑 같이 1시간 수다 떨다가 다시 일하고 퇴근할 때 같은 빌딩이니까 애 데리고 퇴근할 수 있어요. 누군가 돌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젊은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월급은 우리나라 군대 남자들이 받는 만큼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만 출산을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적은 뭐 북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당연히 북한도 있지만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역을 할 때 우리의 기술을 따라오려는 나라들이에요. 물론 여긴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세금을 모아가지고 기술 개발과 차세대 성장 동력에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미래를 위한 대비예요. 이런 대비해야 될 돈들을 지금 복지에다 다 퍼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겁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하되 되도록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 넘지만은 여기 국회의원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원래 오늘 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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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국회의원들 앞에서 야, 역시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영상이군요. 이건 미처 몰랐네요, 제가. 야, 저기서 박수 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었군요. 네. 원래 오늘 제 강의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만 이왕 온 거 신세한테 하지 말고 우리 앞을 내다보자로 이런 목적으로 해서 커리큘럼을 완전히 바꿔서 다시 바꿔버린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일본 파견 근무제. 제가 일본 파견 근무제 얘기했더니 뭐 친일파 김정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하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처럼 국민 세금 써서 일자리 창출을 안 하겠답니다. 누구 돈으로 하려는 겁니까? 일본 돈이에요. 남의 돈으로 해야죠.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지금 사람이 딸립니다. 없어요, 사람이. 제가 친구들을 많이 보냅니다. 저는 공작합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제 방송은 프로파간다와 공작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작원들을 많이 풀어놔요. 일본, 이젠 동경에 있는 대기업까지도 외국인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공장에도 일본인이 부족하지만 대기업, 좋은 직장에서 일본인 청년이 부족할 정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가면은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같이 중국이랑 한편이 돼가지고 소녀상 만든다고 중국 돈 받아가지고 건설하고 이따위 짓 하면은 절대 일본이랑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소녀상을 언급을 하네요. 소녀상 같은 걸 하면 안 된다. 일본을 파견하자. 젊은 사람들을 일본에 파견하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외국 노동자 천국으로 만들어주겠다? 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째도 강의할 때 그랬어요. 위안부 문제를 자꾸 제기하면서 반일 감정 만들지 마라. 왜? 한일 스와프 재계약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분위기 험악하게 되면 재계약 안 된다. 위험하다. 우리나라 금융위기 올 테니까 심각하게 고려해라. 반대로 했지요. 네. 그 길을 하는 건요. 다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비대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도 아니고 미국도 지성비대로 안 하는데 우리 같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우리 성질대로 살겠습니까? 국제 질서라는 게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질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멋있게 그냥 뭐 반이라고 뭐 우리나라의 개돼지 같은 좌파 국민들이 와 하고 하는데
개돼지 같은 좌파 국민들. 야, 지금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은 냉정하게 복싱할 때 얻어 터져도 눈 뜨고 맞으면 얘기 많이 하죠. 맞으면서도 냉정을 한번 잃지 말아야 이기는 겁니다. 네. 국민 세금 쓰지 말고 일본에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실업자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예요. 남자 군복무, 여자 요양근무, 실업률 낮춰질 겁니다. 단순히 실업률만 낮춰지는 이러한 정책을 하게 되면 편법 정책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통계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낄 때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효과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하려면 뭘 해야 되니까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렇죠? 청년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아까 제가 앞서 사드 배치 문제 얘기했죠? 그거를 무역관계와 엮어서 수출을 증대시켜서 국내 기업이 우리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한다. 첫째. 두 번째가 바로 일본 쪽으로 취업을 주선해가지고 많은 실업자들을 줄여서 진짜 실질적인 실업률 통계가 낮아지는 것과 국민 체감이 일치하게 만들어져야 된다예요. 자, 실업률, 자꾸 실업률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만큼의 임금 수준이 되는데 그 임금 수준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그 가장 큰 그 임금 수준이 안 올라가지만 지금 대한민국 내에 이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공백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게 줘도 일하는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경쟁을 해야지 되다 보니까 일반 노동자들도 그 금액을 올라가지는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서 득이 되는 건 누구? 대기업들이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는 빠져나가야지 그래야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거고 임금이 올라가야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도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의 그림이 그려지니까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일본에 가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가서 일을 하면서 배우라는 얘기네. 돈 벌고. 일본 도와주라는 얘기네요. 쪽발이 새끼요? 그러면은 진짜 청년들 직업 갖고 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정말 탐을 내는 게 무엇이냐면요. 일본의 기술입니다. 일본이 옛날 때는요. 절대 기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요즘은 가르쳐주려 합니다. 왜?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흑인들도 초밥을 만듭니다. 이거 흑인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 때는요. 저 같은 한국인이 제가 일본에서 신문 배달했다 했지 않습니까? 일본 유학 때. 저 같은 한국인이 초밥집에서 일하려고 그러면요. 한국 사람 안 끼워줬어요.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인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까지도 남미 사람까지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구든 제발 와주세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중소기업의 기술 왜 안 배웁니까? 자, 지금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로 지금 외국인 누구든 와서 좀 일 좀 해달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아닌가요? 우리나라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의 경제가 아직 화랑인 건 엔저 때문에 걔네들이 지금 아직 경제가 화랑인 건데 엔저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엔고 되는 순간 또 이제 다 작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의 기술을 배우자? 예, 기술 배우는 거 좋죠. 근데 남북 경협을 하면 지금 슬램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공위성 그 부품 다른 데서 사갖고 와서 조립을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자체 기술로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력은 모든 기술은 군사 기술에서 적용이 돼서 완성이 된 이후에
나중에 그게 산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지금 이 자동차 보면 예전에 스틱이었다가 지금 오토로 다 바뀌었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제일 먼저 이게 했냐면 전차 장갑차에서 예전에 스틱으로 하다가 그 전시에 이게 손이 편해야 되니까 오토가 만들어져서 그 오토 시스템을 다른 적대 국가들도 다 도입을 하면 아 이제 이게 독자적인 어떤 기술이 아닌 상황에서 그게 이제 산업으로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북이 지금 전시 경제 체제로 계속 하면서 무기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경제로 방향을 돌렸다는 얘기는 이제 그 기술들이 이제 산업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아예 그러니까 북의 남북 통일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그냥 이제 지워버리고서 그 나머지 갖고서 지금 뭐 대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안만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무조건 사법고시, 행정고시로만 그 관료가 돼서 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음식을 잘 만들건 기술을 잘해서도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일본의 그 기술 배우면요 여러분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일본의 중소기업은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기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 배워서 평생 직업 수라는 거예요. 풍요롭게 살면서. 그거 하려면 일본에 가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런 반일관계에서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 여기 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위안부 할머니들 그 후원금도 내고 했었어요. 나는 지금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 가까이에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과거에는 친분도 있었습니다. 나는 위안부 할머니가 반미를 외친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누구에게 피해를 당한 겁니까? 일본군이잖아요. 그 일본군한테 피해를 당할 때 누가 도와줬어요? 근데 왜 미군 철사라는 거예요 대체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나 지금 여기서 논리를 얘기하고 지금 위안부 할머니를 얘기하는데 자, 이 병신 새끼 진짜. 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게 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 얘 뭐 역사 강의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자, 일본의 가스라, 미국의 테프트가 만나서 밀약을 했죠. 뭐라고? 자,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할게. 일본 너네는 한국을 그럼 너네 식민지로 해. 조선을. 그래서 둘이 밀약을 해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관계를 통해서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가 됐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화가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전에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있었을 때 조선을 완전히 일본이 장악하기 위해서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할 때 미국이 뒤에서 다 도와줬고 군사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근데 어떻게 미국을 이 씨발 그걸 모르고 자, 그 다음에 식민지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빨갱이가 몰려서 죽을까봐. 그걸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걸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걔네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민간인 학살을 하게 놔두고 또 조종했던 게 미국인데 미국을 욕하면 안 돼요? 완전 개쓰레기 아니야 이거. 아니 뭐 이딴 새끼가 국회에서 강연을 해? 이게 대한민국 국회 본 모습인 거죠? 아휴. 최대한 뭐 좀 이 감정은 억제하고 하려고 했는데 자, 이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딸이 있는데 그냥 내 세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살아갈 나라는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뭐 일본 애들한테 제대로 뭐 말도 못하고 하는 그딴 나라 말고 좀 제대로 대등하게 걔네들하고 얘기하고 협상하고 우리 권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커야 되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자면 언제까지 결론은 미국 매달리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고 친일파 새끼들이랑 뭐가 달라요? 네? 그 눈으로 보니까 자기들 반대편은 다 친중파로 친러파라고 얘기할 건 없으니까 친중파라고 까고 종미야. 우리나라는 종미. 근데 어떻게 친중파가 하실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지금 북미 관계를 개선하면서 지금 판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이딴 소리를 하면 참 당신들이 좋아하는 미국에서 참 좋아라 하겠습니다. 예. 좋아라 할 거예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